달빛 향기 그윽한 월양야담. 전하, 중전마마께서 쌍둥이 아기씨를 낳으셨사옵니다. 한겨울 깊은 밤, 궁궐 전체가 기쁨으로 들썩였습니다. 대전 안에서는 환한 웃음소리가 번졌고 갓 태어난 쌍둥이 남매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궁궐 곳곳에 메아리 쳤습니다. 왕은 갓 태어난 아이들을 품에 안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는 아들, 뒤이어 나온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고 또렷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구나. 왕자와 공주 둘 다 이렇게 건강하니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데 아이들의 어깨에는 신기한 표식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오른쪽 어깨에, 딸은 왼쪽 어깨에 각각 붉은 점이 하나씩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새겨놓은 쌍둥이의 징표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궁중 최고의 역술가가 아이들을 한참 살펴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이는 예사로운 상이 아니옵니다. 무슨 말이냐? 여아가 오라비의 자리를 가리우리라. 쌍둥이 중 여아가 왕권을 위태롭게 할 것이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한 나라에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순간 대전 안의 모든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졌고 왕후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왕은 차가운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공주를 서해바다에 빠뜨려라.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중전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사옵니까? 중전이 울부짖으며 말리려 하였지만 왕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역술가의 말이 틀린 적이 없다. 이는 나라를 위한 일이다. 전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왕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부성애를 압도했던 것입니다. 중전은 밤새 눈물을 흘리며 고민했습니다. 차마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가장 믿을 만한 상궁 하나를 불렀습니다. 서해바다에 버려지기 직전에 공주를 몰래 빼내거라. 그리고 인근 마을 형편이 괜찮은 집 앞에 두고 오거라. 마마, 전하께서 아시게 되시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터이니 염려 말고 아이만 구해내거라. 내가 어미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알겠사옵니다. 목숨을 걸고 공주마마를 살려내겠사옵니다. 상궁은 눈물을 글썽이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한밤중 상궁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차가운 바닷바람을 피해 달렸습니다. 왕에게는 아기를 서해바다에 빠뜨렸다고 거짓보고를 했습니다. 상궁은 강화도의 한 조용한 마을까지 가서 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포대기에는 중전이 정성껏 준비한 작은 옷가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공주마마,
부디 살아주시기를. 그 후 중전은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아이의 소식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에 추위는 매섭기만 했고 갓난아기가 그 추위를 견뎌낼 리는 만무했습니다. 내 딸이, 그 어린 것이 그 추운 곳에서 혼자. 중전은 눈물로 나를 보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중전은 딸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책감과 그리움은 그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왕은 딸이 죽은 것으로 알고 안심했지만 중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20년 동안 끝나지 않을 그리움과 후회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광화도 마을에서는 눈부라치던 그날 밤 추위 속에 버려진 아기를 발견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보라고 불렀지만 그녀에게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원래 한양의 작은 상인집 딸이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강화도의 한 어부와 혼인해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옥분은 현명했습니다. 혼인 후 1년 만에 옥분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생글생글 웃어주는 사랑스러운 아기였습니다. 옥분과 남편은 아기를 보며 행복에 겨웠습니다. 우리 복동이 얼마나 예쁜지. 아버지 닮아서 튼튼하게 자라거라. 당신을 닮아 영특하게 자랄 것이오. 우리 복동이가 장차 큰 사람이 될게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복동이가 돌이 채 되기 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옥분은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약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숨쉬기를 바라며 하루도 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복동아, 어미가 여기 있다. 아프지 마라, 제발. 옥분의 1년간의 지극정성에도 복동이는 두두를 채 못 넘기고 엄마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옥분은 아이를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복동이가 잠깐 자는 거야. 곧 일어날 거야. 장례를 치른 후에도 옥분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매일 바닷가에 나가 앉아서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복동아, 어디 갔니?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배 타고 어디 놀러 갔니? 사람들은 처음에는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옥분의 행동이 나아지지 않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계집, 아이가 죽은 지 벌써 몇 달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네. 정신이 나간 것 같아. 혼자 웃기도 하고 혼자 울기도 하고. 옥분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자 남편도 지쳐갔습니다. 그는 옥분을 치료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다른 사람과 살기로 했소. 무슨 말씀이어요? 옥부는 텅 빈 눈동자로 멍하게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옆마을에 과부가 하나 있소. 그러니 당신은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시오. 옥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이미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정에 갈 순 없어요. 그럼 복동이가 나를 어떻게 찾겠어요?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옥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웃들도 하나둘씩 옥분을 멀리했습니다. 점점 옥부는 마을에서 바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라는 원래의 이름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옥부는 거리를 떠돌며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죽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만 가득했습니다. 어떤 날은 혼자 웃기도 하고 어떤 날은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손가락질했지만 옥분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마을을 떠돌던 옥분은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눈밭에 버려진 작은 생명을 발견한 순간, 옥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모성이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여기 있어. 추우니? 엄마가 따뜻하게 해줄게. 옥부는 쌓인 눈 위에 버려진 아기를 들어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죽은 복동이를 향한 그리움이 이 아이를 향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이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복동이가 어미에게 이 아이를 보내준 거야. 이번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 거야. 거리를 떠돌며 갓난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옥부는 친정이 있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고 친척들도 바보가 된 옥분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옥분은 한양의 한 구석진 곳에 작은 초가집을 얻어 아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바보라고 불렀지만 옥분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옥분은 아이에게 소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작은 기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죽은 복동이를 그리워하던 마음에 찾아온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소희는 옥분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옥분의 사랑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소희는 7살이 되었고 총명함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바보와 바보의 딸 아니냐? 허면 그 딸도 바보가 아니겠는가? 장터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소희는 옥분의 치맛자락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언제나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마음 아파하지 마라. 이 어미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어느 겨울날 옥분이 심하게 앓아누웠습니다. 열이 오르고 기침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9살 소희는 어머니를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며 약초를 구했습니다. 아주머니, 열을 내리는 풀이 어디 있나요? 얘야, 그런 건 약방에 가야지. 하지만 약방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소희는 산기슭까지 올라가 추위에 떨며 풀을 캤습니다. 그리고 그 풀을 다려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소희야, 어디서 이런 걸 구했느냐? 어머니, 책에서 보았어요. 줄기가 붉고 인맥이 가는 풀은 열을 내린다고 했어요. 옥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희는 글을 배운 적이 없었는데 책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깊은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옥분도 소희를 키우면서 조금씩 본래의 현명함을 되찾아갔습니다. 소희가 12살이 되자 옥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아이를 새책방에 품팔이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새책방 주인 김서방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바보의 딸을 어디에 쓰겠느냐? 하지만 소희는 첫날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책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글자를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 언제 글을 배웠느냐? 따로 배운 적은 없사옵니다. 그저 글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새 책방에는 다양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논어, 맹자부터 본초 강목까지. 소희는 손님이 없을 때마다 이 책들을 펼쳐보며 세상을 배워나갔습니다. 특히 본초 강목을 볼 때면 눈을 반짝였습니다. 도라지는 기침을 멎게 하고 당기는 피를 맑게 한다. 내가 어머니께 다려드린 풀이 맞구나. 새 책방에는 글을 모르는 서민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돈을 내고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서방이 바쁠 때면 소희가 대신 읽어주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하면서도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옛날에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셨습니다. 듣고 있던 농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그 말씀이 참 좋구나. 우리 같은 것도 배우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요. 배움에는 귀천이 없다고 했어요. 이런 소희의 모습을 보며 김서방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바보의 딸이라고 업신여겼지만 이 아이에게는 분명 남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소희가 20살이 되던 해봄, 한양의 거리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각 고을의 수탈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궁에서는 태평성대를 외쳤지만 백성들의 삶은 날로 팍팍해져 갔습니다. 한편 세자는 스승들로부터 매일 성현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왕도와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신 민본 사상이 진정 실현되고 있는 것인가? 저하, 그런 의문을 품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조정의 정치는 완벽하며 백성들은 모두 만족하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세자는 그 답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홀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 진짜 현실을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세자는 변복을 하고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현, 올해 20살이 된 청년이었습니다. 궁 밖 세상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거칠었습니다. 이현이 큰 장터를 지나고 있을 때 앞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 명의 아전들이 한 늙은 농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영감, 전세를 다시 매긴다고 했지 않느냐? 작년보다 2배로 내야 한다. 나리들, 그럴 수는 없사옵니다. 작년에도 흉년이었는데 어찌 2배를 내겠사옵니까? 시끄럽다. 게다가 군포세까지 밀렸으니 당장 내놓지 못하겠으면 곤장을 맞아도 할 말 없을 줄 알아라. 또 다른 아전이 호통치며 늙은 농부를 땅바닥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보고만 있을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현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아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범한 차림의 정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금은 법에 정해진 대로 받는 것이고 법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오. 어찌하여 늙은 분의 허리를 꺾게 하시오? 내 놈은 무엇이냐? 관의 일에 감히 끼어들다니! 포졸들을 불러라! 아전들이 화를 내며 몰아붙였지만 이현은 더욱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리께서 말씀하신 군포법을 보면 한 집에 장정이 2 이상 있어야 군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소. 그런데 저 어르신께는 아들이 하나뿐이라 하지 않았소. 그건 어쨌든 법이 바뀌었다! 이현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아전들은 기세가 꺾였지만 체면 때문에 물러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관군들의 발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세자는 몸을 낮춰 골목을 꺾어 달렸습니다. 뒤쫓는 관군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눈앞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김서방 새책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현은 망설이지 않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한 처녀가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희였습니다. 낭자, 부디 나를 숨겨주시오. 이현이 헐떡이며 말하자 소희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방금 백성의 억울함을 막으려 했을 뿐이오. 책이란 백성이 살아 숨쉬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라 들었소. 내 몸이 잡혀가도 좋으나 방금 내가 본 그 억울함만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오. 그 한마디가 소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서고 깊숙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로 들어가시어요. 제가 맡겠습니다. 이현이 서고 뒤편으로 숨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군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방금 낯선 사내가 이곳으로 들어오지 않았느냐? 소희는 태연자약하게 책보따리를 들어 보이며 답했습니다. 손님 한 분이 오셨다가 허둥지둥 나가시며 이 보따리를 두고 가셨사옵니다. 그 손님은 어디로 갔느냐? 관군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북쪽 골목으로 급히 가셨는데 혹시 나리들께서 이곳을 수색하시려거든 명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떤지요? 이곳은 조정 대신들의 자제분들도 자주 찾으시는 곳인데 공연이 뒤엎었다가는 도리어 문책을 받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소희의 침착한 대응에 관군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실제로 새 책방은
양반집 자제들과 서방님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기에 함부로 뒤질 수는 없었습니다. 놓쳤구나. 너는 그자가 다시 오면 즉시 관아에 구하거라. 관군들이 물러간 후 이현은 서고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과 안도 그리고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낭자 덕분에 살았소. 별 말씀을요. 백성의 일을 막으시다 쫓기셨다 하였으니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소인은 가까이에 있던 맹자를 펼치며 조용히 읽었습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임금이 가장 가벼우니라. 맹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나리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현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의 참뜻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스승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통찰이 한 여인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낭자는 어떻게 책의 뜻을 이리 정확히 짚어내시오? 책은 종이에서 살지 않고 사람의 배고픔에서 삽니다. 저는 늘 어머니의 허기를 보며 자랐사옵니다. 그래서 책 속의 가르침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사옵니다. 이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궁에서 수십 번 들어도 닿지 않던 깨달음이 이 여인의 한마디에서 환하게 열리는 듯 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연이라고 하오. 낭자의 이름은? 저는 소희라고 합니다. 작은 기쁨이라는 뜻이어요. 소희. 참 아름다운 이름이오. 그런데 내가 오늘 본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소. 백성들이 정말 그토록 어려운 처지에 있소? 소희는 차분히 자신이 새 책방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대동법의 취지는 좋았으나 실제로는 아전들이 중간에서 착복하는 일이 많다는 것. 군포의 부담이 서민들에게는 너무 크다는 것. 그리고 관리들의 횡포로 억울함을 당하는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현은 듣고 또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궁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희의 말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이현은 아쉬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낭자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소. 다시 찾아뵈어도 되겠소? 새 책방은 늘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오시지요. 이현이 나간 후 소희는 혼자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청년의 눈빛에는 남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선비가 아닌 무엇인가 큰 뜻을 품은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현 또한 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내 소희를 생각했습니다. 그 깊이 있는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 여인에게서 나는 진짜 배움을 얻었다. 그로부터 이현은 자주 새 책방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책을 통해 나라의 현실과 백성의 삶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낭자 덕분에 며칠 내내 많은 생각을 했소. 그런데 생각할수록 답답한 마음이 더욱 커져서 다시 찾아왔소. 이현은 보따리에서 대학 연의와 성악 지표를 꺼내놓았습니다. 이 책들을 읽어보았는데
책에서 말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서 혼란스럽소. 어떻게 하면 백성의 마음을 진정으로 얻을 수 있겠소? 소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어떤 자리에 계신 분이신가요? 혹시 관직에 나아갈 뜻이 있으신 건 아니신지요? 이현이 당황하여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소. 그래서 더욱 고민이 되는 거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은 어떨까요? 세금은 가을에 거두되 은혜는 봄에 뿌리셔야 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오. 봄 가뭄에 백성의 항아리에 물을 채워주고 가을엔 그 항아리에서 거두는 게 올바른 정치지요. 은혜를 먼저 베풀어야 백성들이 진심으로 따르게 됩니다. 억지로 짜내려 하면 항아리가 깨져버리지요. 이현은 무릎을 쳤습니다. 궁의 대신들도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민본 정치의 핵심을 소희가 쉽게 풀어준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이요. 난자와 대화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는 그저 새 책방에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뿐입니다. 농부들이 하는 푸념, 장터 아주머니들의 걱정, 선비님들의 고민, 그런 것들을 듣다 보니 조금씩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소희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이현은 소희의 지혜에 더욱 감탄했고 소희는 이현의 진실한 마음에 점점 끌렸습니다. 어느 날 새 책방에 권세 높은 김참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새로 작성할 족보의 서문을 필사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글씨 잘 쓰는 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대감마님,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하는 아이가 글씨 솜씨가 뛰어납니다. 김참판은 소희가 쓴 글씨를 보더니 크게 감탄했습니다. 오호, 이 글씨 기운이 곱고 먹색이 고르구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소희라 하옵니다. 좋다. 족보 서문을 정성껏 베껴 내일 내 집으로 가져오너라. 넉넉히 품값을 주겠다. 소희는 그날 밤 촛불을 켜놓고 정성껏 족보 서문을 베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을 담았고 먹의 농담까지 세심하게 조절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현이 평소처럼 새 책방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서방, 소희 낭자는 어디에 계시오? 아, 그 아이는 김참판 댁에 필사한 글을 전해드리러 갔습니다. 아마 곧 돌아올 겁니다. 이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어느 댁인지 알 수 있겠소? 그 아이가 쓴 필사가 궁금하여 그러요. 김서방이 김참판 집의 위치를 알려주자 이현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소희의 글씨 솜씨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김참판은 소희의 필사를 보고 크게 만족해 했습니다. 훌륭하다. 이 정도 솜씨면 궁중에서도 인정받을만 하겠구나. 김참판은 소희를 상석 가까이에 앉히고 술상을 차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은근한 욕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운 손끝에서 어찌 이리 정갈한 글이 나오는가? 사람의 글은 사람의 속을 드러낸다더니 네 속 또한 참으로 고운 것이 틀림없구나. 한 잔 바꿔라. 김참판이 잔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뭔가 불편함을 느꼈지만 예의를 지키려 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일꾼일 뿐이오니 술은 사양하겠사옵니다.
아니다. 이 정도 솜씨면 단순한 일꾼이 아니지. 내가 특별히 돌봐주겠다. 김참판이 소희의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소희는 깜짝 놀라 몸을 뒤로 물렀습니다. 어린 것이 뭘 모르는구나. 내가 내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려는 것인데. 김참판이 음흉한 눈빛으로 말하며 달려들어 소희를 힘으로 제압하고 옷고름을 당겼습니다. 대감마님, 왜 이러십니까? 바로 그때 문이 꽝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당장 그만두시오. 웬 놈이냐? 감히 남의 집에 들어와서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이현이 소희를 보호하려 앞으로 나서는 순간 흘러내린 소희의 한쪽 저고리 낀 너머로 왼쪽 어깨의 붉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현은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니, 어째서 소인왕자에게 나와 똑같은 붉은 점이 있는 것인가? 세자가 김참판을 똑바로 보자 김참판은 놀라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세자 저하께서 어찌 소신의 집에? 김참판은 그 자리에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희는 이현이 누구인지 알게 된 충격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편안하게 대했던 이현이 바로 조선의 세자였던 것입니다. 나리께서 정말로 세자자이셨습니까? 이현은 소희를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소인 낭자, 속여서 미안하오. 하지만 낭자와 나눈 모든 대화는 진심이었소. 지금처럼 앞으로도 허물 없는 내 벗이 되어주지 않겠소? 소희는 자신 같은 미천한 처지의 여인이 세자저와 그렇게 허물없이 대화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보의 딸이라 손가락질 받는 미천한 몸입니다. 어찌 감히 세자저하와. 아니오. 그런 말 마시오. 나에게는 낭자가 가장 귀중한 스승이오. 낭자의 통찰력과 지혜 앞에서는 내 지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오. 그러나 소희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세자라는 신분이 주는 무게감과 자신의 처지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제 글씨를 지키려 했을 뿐이옵니다. 글씨는 사람의 마음이니 마음이 더러워질까 두려웠사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내가 찾던 것이오. 낭자의 그 곱고 깨끗한 마음 말이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이제 신분이라는 벽이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이현은 궁궐로 돌아와서도 소희의 어깨에서 본 붉은 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의 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바마마께서는 내 어깨의 붉은 점은 하늘이 점지해준 제왕이 될 표식이라 하였거늘 어찌 소인왕자에게 나와 똑같은 점이 있는 것일까? 소희 역시 그날 밤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세자라는 높은 신분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현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묘한 편안함과 친밀감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감히 쳐다보기도 두려울 만큼 높으신 분이신데 왜 저하와 함께 있을 때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족 같은 기분이 들었을까? 이상하다. 두 사람 모두 아직은 진실을 알지 못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특별한 인연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찬판집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에도 이현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소위 어깨에서 본 붉은 점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이현이 중궁전을 찾아가 문안을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전은 평소보다 침울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하께서는 20년 전 그 밤을 기억하지 못하시지요? 중전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하자 이현이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어마마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사실 저하께는 함께 태어난 누이가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지요. 이현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은 눈보라가 몹시 치던 밤이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하지만 역술가가 불길한 말을 하였습니다. 공주가 세자의 자리를 가린다고. 중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현은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어마마마. 전하께서는 두려워하셨습니다. 전하께서는 저하와 왕실의 안위를 지키려 하셨습니다. 이 어미가 그 어린 것을 살리려 애써 보았지만 중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어떻게든 어미로서 그 아이를 지켰어야 했는데 허나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왕실의 안위와 저하의 미래가. 중전이 붉어진 눈시울로 이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아이는 왼쪽 어깨에 붉은 점이 있었지요. 저하의 오른쪽 어깨에 있는 것과 똑같은 점이었습니다. 이현은 어머니를 달래고 나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라면 그 아이는 이미 20년 전 그 추운 밤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이현은 소희와의 만남들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녀의 총명함, 깊이 있는 통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붉은 점.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그날 밤 이현은 몰래 궁을 빠져나와 소희가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초가집, 낮은 처마, 안에서는 바보 엄마 옥분의 기침 소리가 나직하게 들려왔습니다. 이현은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담 너머에서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이현은 근처에서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실례하겠소. 혹시 이 동네에 오래 살았소? 그럼요. 벌써 20년도 넘었습죠. 그럼 혹시 저 집 소희라는 처자에 대해 아는 게 있으시오? 할머니는 잠시 이현을 살피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 아이 말이군. 바보 옥분이가 키운 아이입지요. 바보 옥분이라 하였소? 그렇습니다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지만 소희를 주워다 키우면서 정신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쩌다 옥분이에게 왔는지 아십니까? 이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 눈보라치던 밤에 옥분이가 갓난 아기를 안고 나타났습지요. 어디서 주워온 건지는 몰라도 거의 죽을 뻔한 아기를 살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그 아기에게 특별한 점은 없었소? 귀한 집 자식이었는지
비단옷 몇 벌이 같이 있었다고 했습지요. 아기는 눈망울이 크고 콧날이 오똑하였는데 특이하게도 어깨에 붉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그걸 보고 하늘이 찍어준 예쁜 인장이라고 했지요. 이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뒤로 옥분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정성껏 키웠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굶어도 아이 입에 먼저 밥을 떠넣고 추우면 자기 옷을 벗어서라도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고 할머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희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하고 똑똑하다 싶으니까 세채방에까지 보내서 그를 익히게 했습죠. 친어미도 아마 저렇게는 못 키울 겁니다. 소희 역시 바보 어미를 얼마나 끔찍히 위하는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픈 어미를 위해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다려 먹이고 있습죠. 소희도 옥분이도 서로 위하는 마음 덕에 저리 살아있는 것일 깹니다. 그날 밤 이현은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소희가 바로 자신과 함께 태어난 쌍둥이 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늘이 그녀를 바보 엄마의 품으로 보내어 목숨을 구해주셨다는 것을. 이현은 며칠 동안 이 비밀을 혼자만 간직했습니다. 소희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알고 난 이후 소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이현이 다시 새 책방을 찾았을 때 소희는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세자 저하, 어찌 누추한 곳을 다시 찾으셨습니까? 소희가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그 딱딱한 존댓말이 이현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 그리 어색하게 대하느냐? 우리 사이가 언제 그리 격식을 차렸더냐? 저하의 신분을 알지 못해 감히 허물없이 대화하였으나 더는 그리할 수 없사옵니다. 제발 그런 말 말아라. 내게는 권세가 많으되 믿을 리가 없다. 그런데 그대를 만나고 나서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누이여. 세자 저하. 소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 생각해도 되겠느냐? 내가 흔들릴 때 그대의 말이 나를 곧게 세웠다. 내가 그대를 내 누이와 같이 생각해도 되겠느냐? 저하, 어찌 그런 말씀을. 바보의 딸이라 손가락질 받는 제가 어찌 감히.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어미가 그대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지 들었다. 하지만 반상의 법도가 있사옵니다. 하물며 세자 저하께서 어찌 천한 소인을 누이로 대한단 말씀이시옵니까? 신분이 무엇이더냐? 내게는 그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스승이자 벗이요 누이다. 소희는 이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누이여라는 말 속에 담긴 깊은 애정과 신뢰를 감지했습니다. 저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저도 오라버니처럼 공경하고 따르겠나이다. 소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누이여, 나의 스승이 되어 나를 곧게 잡아다오. 나 혼자서는 올바른 임금이 될 수 없다. 백성을 먼저 보는 눈을 잃지 않게 해다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현은 이 여인이 바로 자신과 함께 태어난 혈육이며 앞으로 함께 나라를 이끌어갈 동반자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현이 20살이 되어 관례를 치르게 되자 후국민 씨의 마음은 다급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공을 왕위에 올릴 기회가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자가 관례를 치르고 나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마마, 하지만 관례 연회는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완벽한 것이다. 축하 연회에서 갑작스런 급병으로 세상을 떠난다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 아니냐. 민 씨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조정 실세인 최판서와 손을 잡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두 사람은 은밀한 밤회동에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경희궁 연회라면 본궁보다 경비가 허술하고 외부 인력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기회는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쓸 것이오? 술에 독을 타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세자가 참석자들과 건배를 나눌 때 사용할 술잔에만 독을 넣으면 됩니다. 오두를 쓰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세자를 죽일 수 있을 겁니다, 마마. 두 사람은 오두라는 약초를 준비했습니다. 오두는 독성이 강해 소량을 쓰면 약이 되지만 일정량을 넘기면 치명적인 독이 되는 풀이었습니다. 냄새도 미약해 술에 타면 쉽게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세자의 관례를 축하하는 연회가 경희궁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왕을 비롯해 조정의 대신들과 종친들이 모두 참석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연회 준비가 한창일 때 새책방 김서방이 소희를 불렀습니다. 소희야, 경희궁에서 연회 기록을 정리할 필사관을 찾고 있다. 네 글씨 솜씨라면 충분할 것이다. 예? 제가 궁중 연회에 말입니까? 소희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세자 저하의 관례라는 뜻깊은 행사다. 후세에 남을 기록을 정성껏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 소희는 이연의 중요한 순간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렇게라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관례 연회 당일 경희궁은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되었습니다. 소희는 다른 서기관들과 함께 연회 진행 상황을 기록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연회장에서는 세자가 관례복을 갖춰 입고 의젓하게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멀리서나마 이연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기록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연회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소희는 복도를 서둘러 지나가던 중 작은 꾸러미를 들고 가는 사내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사내가 들고 있던 종이 꾸러미가 바닥에 떨어졌고 보라색 꽃덩쿨이 튀어나오며 꽃잎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꽃이 망가진 것은 아닌지요? 괜찮습니다. 사내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내는 급히 꽃잎들을 주워 담았지만 소희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꽃은 틀림없이 각시투구 꽃이다. 헌데 왜 저 꽃을 뿌리채로? 소희는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모초, 초직약, 구죽독. 처음엔 약이나 오래되면 독이 된다. 소희는 본초 강목에서 각시투구꽃이 오두라고 불리며 그 뿌리는 소량은 약으로 쓰일 수 있지만 독성이 강해 오래 사용하거나 많은 양을 사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만큼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내가 서둘러 자리를 뜨자 소희는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습니다. 사내는 주방 쪽으로 향했고 소희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내는 주방 한쪽에서 술을 준비하는 일꾼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꾸러미에서 투구꽃을 꺼내 그 뿌리를 곱게 갈아서 술잔에 탔습니다. 이것이 세자 저하께서 드실 잔입니까? 그렇다. 다른 잔과 절대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건배할 때 이 잔을 세자 저하께 올려드려야 한다. 소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세자저하를 독살하려는 음모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천한 필사관인 자신의 말을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연회장에서는 축배를 드는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이 세자의 관례를 축하하며 건배를 제의했고 참석자들 모두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소희는 독이 든 술잔이 이연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며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연회장으로 뛰어들어 소리쳤습니다. 세자저하, 그 술잔을 드시면 아니 되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갑자기 나타난 소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무례하다! 천한 계집이 감히 세자 저하의 관례를 방해하다니 죽고 싶은 게냐? 당장 끌어내라! 조정 대신들이 분노하며 소리쳤고 곧 소희가 관군들에게 붙들려 무릎 꿇려졌습니다. 그때 소희를 알아본 이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저 아이는 내가 초대한 손님이다. 이리로 모시거라. 소희는 이연의 곁에 서자 안심이 되었습니다. 소희야, 어찌 그러느냐? 저하, 저 술잔에는 독이 들어있사옵니다. 소인이 어떤 이들이 술잔에 오두를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희의 말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감히 세자 저하의 차에! 저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반역이오! 내 인연,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그래도 확인을 해보아야 하지 않겠소? 전하! 미친 계집의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사옵니다. 관례를 속히 진행하시옵소서! 어허허, 감히 세자의 관례에서 이런 소란을 피우다니. 아무리 세자의 손님이라 해도 내 너를 두고 볼 수는 없구나. 임금이 소희를 나무라자 이연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누이는 거짓을 고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현은 연못에서 잉어 한 마리를 잡아오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잉어가 담긴 물에 소희가 독이 들었다고 주장한 술잔에 술을 따르자 잉어는 곧 힘겹게 파닥이다가 이내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럴 수가. 누가 감히 세자를 해하려 했단 말이냐? 왕은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수사 현장이 되었습니다. 의금부가 출동했고 소희의 도움으로 주방의 일꾼과 독을 탄 사내가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후궁민 씨와 재판서가 공모하여 세자를 독살하고 민 씨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 했던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전하, 후궁 민 씨를 신문한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사옵니다. 후궁 민 씨를 신문한 의금부 관리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쌍둥이 아기 씨가 태어나던 그날, 후궁 민 씨는
북중 태아에게 위협이 될 것을 경계하여 최판서와 공모해 궁중 역술가를 매수해 싸웁니다. 오라, 그러니까 그 불길한 예언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공주마마를 제거하려는 그들의 계략이었사옵니다. 20년 동안 지속되었던 음모이군요. 하지만 결국 하늘이 누이를 다시 제 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며칠 후 이연은 소희를 동궁전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고맙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하께서 무사하시어 정말 다행입니다. 환하게 웃는 소희를 보며 이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게는 사실 쌍둥이 누이가 있었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왕권과 나의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점괘 때문에 눈보라가 치는 엄동설안에 버려졌다. 이 또한 사실은 내 누이를 제거하려 한 민씨와 최판서의 음모였지. 저하, 어찌 그런 일이... 이연의 말을 들은 소희가 놀라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내 누이가 그 겨울바람을 버티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달리 생각한다. 왼쪽 어깨에 하늘이 찍어준 예쁜 인장을 가지고 있는 내 누이는 마음씨 고운 어미에게 거둬져 총명하고 바른 여인이 되었구나. 세자저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이연은 소희에게 다가가 자신의 오른쪽 돋보깃을 내려 붉은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하... 이현은 고개를 돌리며 똑바로 보지 못하는 소희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자신의 어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기의 것과 똑같은 모양의 붉은 점을 보고 소희는 소스라치게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때 중전이 소식을 듣고 동궁전에 급히 들어섰습니다. 우리 공주, 내 딸이 정말 살아있단 말이더냐? 소희를 마주한 중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20년간 죽었다고 믿어왔던 딸이 살아있다는 기쁨,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 얼굴, 갓 태어났을 때와 똑같은 눈썹. 내가 매일 밤 꿈에서 보던 바로 그 얼굴이구나. 중전이 소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20년의 세월이 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소희는 예의 바르게 저를 울렸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어미가 너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구나. 너를 지키지 못한 내 죄가 크구나. 아가, 이 어미가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느냐? 20년의 세월을 꿈에서만 매일 안아보았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어미의 사랑 한 번 받지 못하고 가엾은 것. 중전이 떨리는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중전의 절절한 모정에 소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전마마, 괜찮사옵니다. 저는 저를 매일 안아주고 아껴주시는 어머니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사옵니다. 어서 이 어미 곁으로 오거라. 어미가 그동안 주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너에게 주고 싶구나. 너의 머리를 빗어주고 자장가도 불러주고 내 품에서 단잠도 재우고 싶구나. 소희는 잠시 동요했습니다. 이 모든 갑작스러운 상황이 낯설고 어안이 벙벙했지만 친어머니의 절절한 그리움과 모성만큼은 그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초가집으로 돌아가 바보 엄마 옥분과 오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너의 진짜 어미가 나타났구나.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다. 이제 다시 돌아가려무나. 옥분이 소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에게는 어머니가 전부예요. 하지만 이렇게 가난한 바보의 딸로 사는 것보다 궁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훨씬 좋은 일이다. 어머니께서는 그 추운 밤에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저만은 지켜주셨어요. 저도 어머니가 제게 하셨던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 어머니를 지킬 것이어요. 소희가 옥분을 끌어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20년간 쌓인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왕이 소희를 불러 정식으로 복권을 제안했습니다. 내 덕분에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불길하다 여겨 너를 버린 짐의 죄를 용서하거라. 이제라도 너의 신분을 되찾아 이 나라의 공주로 살도록 하겠다. 소희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전하, 깊은 은혜에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오나 소희는 바보의 딸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이름을 저버릴 수 없사옵니다. 어찌 고생스러운 삶을 계속하여 살겠다 하는가? 궁으로 들어와 어미의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하거라. 중전께서 저리도 애달파하지 않느냐? 소인에게는 눈보라 속에서 저를 주어 자신의 먹을 것을 포기하고 제 입에 넣어주며 사랑으로 키워주신 어머니가 있사옵니다. 이제는 병든 어머니 곁에서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 소인이 해야 할 도리이옵니다. 지금처럼 어머니를 모시며 새 책방 일꾼으로 사는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왕의 설득에도 소희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그때 이현이 나섰습니다. 소희야, 나 혼자서는 올바른 왕이 될 자신이 없구나. 지금처럼 네가 내 곁에서 지혜를 나누어 주고 백성을 먼저 보는 눈을 잃지 않도록 바른 길을 알려주지 않겠느냐? 하오나 저하. 그저 지금처럼 나의 누이이자 벗이자 스승으로서 어미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천만 백성의 어머니가 되어달라는 것이다. 저하의 뜻이 그러하오면 따르겠사옵니다. 소희는 이현의 백성을 위하는 진심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현의 청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공주의 신분은 고사하였습니다. 왕은 궁 가까운 곳에 소희와 바보 엄마를 위한 아담한 집을 하사했습니다. 소희가 넓은 집과 재물, 하인들도 모두 마다하고 어머니와 둘이 살 수 있는 작은 집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옥부는 햇볕 잘 드는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며 평안한 노년을 보냈고 소희는 때때로 궁에 들어 이현과 함께 백성의 일을 논의했습니다. 훗날 이현은 백성들에게 성군이라 불렸습니다. 가뭄이 들면 직접 농민들을 찾아가 위로했고 홍수가 나면 왕실의 곡식을 먼저 풀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누이 소희가 있어 백성의 마음을 읽어주었습니다.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던 거지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이 한 아이를 나라의 스승으로 키워냈고 그 아이는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를 끝까지 지키며 더 많은 백성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혈육보다 진한 정, 신분과 권력보다 깊은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이들 모녀는 평생에 걸쳐 보여주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에 큰 힘이